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시골 마을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제가 부모 슬하에 있을 적에는 내 것 내 것이 따로 없이 한솥밥을 먹고 한마당에서 자라며 형이 밭에 나가면 동생이 괭이를 들고 따랐고 동생이 논둑에서 넘어지면 형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지요. 그러나 부모가 세상을 뜨고 살림을 나누자 사람 사는 형편이 달라졌습니다. 형은 물려받은 논밭을 붙들고 잘 굴려 해마다 곡식이 늘고 소가 늘고 머슴이 늘었지요. 초가였던 집은 어느새 기와를 얹었고 마당엔 벽가마가 줄지어 섰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달랐습니다. 처음엔 저도 먹고 살 만큼은 받았으나 어쩐 일인지 해마다 하나씩 팔아먹었지요. 논 한마지기 팔고 밭 한 떼기 팔고 소를 팔고 농기구를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은 것은 삐걱거리는 초가 한 채와 굶주린 식구뿐이었지요. 그래도 아이들은 큰 집을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큰어머니 집에 가면 누룽지도 있고 떡도 있어요. 작은 댁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빈솥 안쪽을 긁던 주걱끝이 바닥에 다 마른 소리를 냈지요. 그래서 얻어먹었느냐?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어머니는 주려고 했는데 큰아버지가 보고 계셔서 못 주셨어요. 아랫목에 앉아 그 말을 듣고 있던 동생은 몸을 조금 틀었습니다. 얼굴을 찡그리지도 화를 내지도 않고 턱 밑 수염만을 한 번 쓸어내렸지요. 다시는 가지 마라. 아이들이 멀뚱히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왜요? 동생은 아이들을 불러 무릎 앞에 세웠지요. 너덜 눈으로 보고 못 먹으면 더 먹고 싶다. 또 집에 와서 그런 소리 하면 애미애비 속이 편하겠느냐? 아이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낮게 말을 이었지요. 큰 집에 자꾸 다니다 보면 큰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 큰어머니가 무슨 낯빛을 보일 수도 있다. 그걸 듣고 와서 말하면 이 집 마음만 더 상한다. 그러니 가지 마라. 그 뒤로 아이들은 큰 집 대문 앞을 지나면서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큰 집 마당에서는 떡지는 김이 오르고 장독대 옆에선 누룽지 냄새가 났지만 아이들은 발을 빠르게 옮겼지요. 형수는 몇 번이고 담장 너머로 조카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라. 누룽지 좀 먹고 가라. 아이들은 멈칫하다가도 달아났고 그 모습을 본 형은 마루에 앉아 헛기침만 했지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 일이지. 아이들까지 남의 집 군침 흘리게 하느냐? 그 말이 바람처럼 넘어가 작은 집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그날 밤 동생은 말없이 마당에 나와 있었지요. 초승달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는데 아내가 뒤따라 나와 물었습니다. 왜 그러고 서 계시오? 형제라 해도 밥그릇 갈라지면 남보다 먼 법인가 보. 아내는 대답하지 않고 돌아서서 부엌으로가 식어가는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섣달이 깊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설 셀 준비로 떡살을 씻고 고기를 삶았고 큰 집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앞마당엔 불이 환했고 곳간문은 열렸다 닫혔다 했지요. 하지만 작은 집은 조용했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보였고 아이들은 이불 밑에서 배를 움켜쥐었지요. 막내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떡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아내는 아이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만 자거라. 꿈에서 먹을 수 있을 게야. 아비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지요. 그런데 한참 뒤 그는 바깥으로 나가 장독대 옆에 놓인 바가지와 자루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놀라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영호 아버지, 그걸 갑자기 왜 들고 그래요? 오늘 밤 형님 댁에 가려고. 형님 댁에는 왜요? 쌀 좀 퍼오게.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형제간에 그게 무슨 말씀이오? 도둑질이라도 할 생각이에요? 동생은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우리가 굶어 죽어도 형님 탓이라 할 것이고 남의 집에서 훔쳐 먹다 죽어도 형님이 동생 굶겨 죽였다는 소리는 날 것이요. 그러니 이왕이면 형님 집에 가서 훔칠 것이요. 아내는 방에서 나와 남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마음 바르게 잡수세요. 들키면 어쩌려고요? 그러다간 분명 시수걸은 손에 맞아 죽을 것이에요. 동생은 조용히 손을 뺐습니다. 나는 형님 집 곳간을 잘 아니까 걱정 마시오. 엄하게 모르는 집에 가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더듬다 잡히느니 아는 곳간에 가서 한번 퍼오는 게 낫지 않겠소?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럼 아이들 굶는 걸 보고만 있으란 말이오? 아내는 말을 잃었습니다. 방 안에서 아이 하나가 다시 돌아누우며 작은 신음을 냈지요. 동생은 자루를 등에 메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바가지 하나만 들고 따라오시오. 무서우면 집에 있고. 아내는 한참을 서 있다가 끝내 벽에 걸린 바가지를 내렸지요. 내가 안 가면 당신 혼자 더 큰일 낼까 봐 가는 것이오. 동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섣달금음의 밤, 큰 집 쪽에서는 아직도 불빛이 새어나왔지요. 부부는 발소리를 죽이고 논뚝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두 사람은 그보다 더 차가운 생각에 입을 다물었지요. 마침 큰 집 대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아직 손님들이 가지 않았는지 마당은 환했고 곳간 쪽에서도 불빛이 번졌지요. 아내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돌아갑시다.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오.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사람이 아닌 지경까지 온 게지. 동생 부부는 살금살금 곳간으로 가 문 앞에 서서는 가만히 크는 문을 밀었습니다. 곳간 안에는 쌀가마와 벼가마가 한가득 쌓여 있었지요. 굶주린 사람 눈에는 그것이 곡식이 아니라 산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동생은 한참 바라보다가 자루를 내려놓고 말했지요. 한 번만 퍼가자. 그런데 그가 바가지로 쌀을 뜨려는 순간 등 뒤도 아니고 앞도 아니고 꼭 천장 위에서 떨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놈, 그 소리에 동생의 손이 그대로 굳었지요. 천하에 죽일 놈이 도둑질할 데가 없어 형님 집에 와서 도둑질을 하느냐? 바가지가 쌀독 가장자리에 걸린 채 덜덜 떨렸고 아내는 바가지를 안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동생은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분명 사람 목소리인데 사람 그림자는 없었지요. 등잔불 아래 곳간 안은 환했고 쌀가마 사이에도 벽 뒤에도 문 밖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소리는 분명히 들렸지요. 먹고 살기 어렵다고 형 집 곳간을 터느냐? 그 손으로 퍼가는 쌀이 내 자식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으냐? 동생은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습니다. 누구십니까? 목소리는 한숨처럼 길게 흘렀지요. 나는 이 집을 지키는 자다. 집을 지키는 자, 조상신인지 업인지 곳간에 붙어 사는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입술만 달싹였지요. 동생은 덜덜 떨며 머리를 바닥에 박고 말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알면 쌀은 놓고 가거라. 동생이 허겁지겁 바가지를 내려놓자 쌀 몇 톨이 바닥에 흩어졌지요. 너는 굶어 죽을 팔자가 아니다. 동생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그럼 어찌 살아야 합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고 바깥에서 바람이 지나가며 곳간 문짝을 덜컹 흔들었지요. 충청도 채도령에게 가라. 동생은 처음 듣는 이름에 눈을 깜빡였습니다. 도령이요? 그래, 충청도 채도령. 그 사람에게 가서 배 5가마만 빌려오너라. 동생은 순간 귀를 의심했지요. 배 5가마를요? 그는 저도 모르게 쓴웃음을 흘렸습니다. 내가 굶기를 밥 먹듯 하는 사람인데 누가 배 5가마를 빌려줍니까? 한 가마니도 어려울 텐데. 목소리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가면 얻을 수 있다. 허나
저는 그 사람 얼굴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찾아가라. 길은 사람 발이 만드는 것이다. 동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참으로 믿기 어려운 말이었지요. 가난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 배 5가마를 꾸어온다니 꿈 같고 허튼 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형의 곳간에서 도둑질을 하다 귀신 같은 목소리를 듣고 있는 처지가 더 꿈 같았지요. 그때 아내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냥 갑시다.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지요. 형 집살은 오늘 내 것이 아니다. 허나 복은 아직 남아있다. 욕심으로 퍼가면 그 복까지 끊어진다. 등잔불이 한번 흔들리는가 싶더니 사방이 조용해졌지요. 동생은 한참 동안 엎드려 있다. 마침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사람이었을까요? 동생은 바닥에 흩어진 쌀알을 손으로 주워 담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면 무섭고 사람 아니면 더 무섭지. 그만 갑시다. 정말? 그냥 가오? 동생은 문 밖을 바라보았지요. 큰 집 안채에서는 차례 준비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고 웃음소리도 간간히 들렸지요. 오늘은 형님 쌀을 못 훔친 게 아니라 우리 목숨을 구하고 가는 것이요. 그렇게 부부는 빈손으로 곳간을 나왔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올 때보다 더욱 무거웠지요. 살인문을 나서며 아내가 물었습니다. 정말 그 최도령이라는 사람을 찾으실 겁니까? 동생은 한참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논뚝길 위로 찬달빛조차 없는 금은밤이었지요. 미친 소리 같지? 예, 허나 지금 내 형편도 미친 것 같으니 한 번은 가봐야겠다.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안 될 것 같아도 되려니 하고 가보세요. 동생은 걸음을 멈추고 처음으로 아내를 돌아보았지요. 당신은 참 이상하오. 아까는 말리고 지금은 가라하니? 아내는 바가지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도둑질은 말려야지요. 허나 사람 팔자는 혹시 모르니까. 두 사람은 말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초가집 문을 열자 아이들이 서로 붙어 자고 있었는데 막내의 손이 빈 밥그릇을 꼭 쥐고 있었지요. 동생은 그걸 한참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자루를 내려놓고는 중얼거렸죠. 그래, 충청도 최도령이든 하늘 끝이든 가보자. 섣달 금은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큰 집에서는 차례상을 차리느라 새벽부터 하얀 연기가 올랐지요. 솥에서는 고기가 삶아지고 앞마당에는 떡지는 김이 자욱했습니다. 아이들은 담 너머로 넘어오는 냄새에 자꾸만 코를 벌름거렸지요. 막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떡 안 해요? 아내는 대답 대신 빈쌀떡 뚜껑만 닫았습니다. 동생은 마루 끝에 앉아 어젯밤 일을 곱씹고 있었지요. 형집 곳간, 보이지 않던 목소리, 충청도 채도령. 생각할수록 허황된 일이었습니다. 벼 5가마만 빌려오너라. 그 말을 믿고 집을 나선다는 것이 스스로도 우스웠기에 그는 혀를 차며 말했죠. 허튼 소리였어. 굶주린 놈 귀에 귀신이 속삭인 게지. 그 말에 아내가 밥 대신 뜨거운 물 한 사발을 내놓으며 말했습니다. 허튼 소리여도 도둑질보다는 낫지 않소. 동생이 물을 한 모금 마시는데 속은 더 허해졌지요. 내가 거길 갈 노자가 있어. 누굴 찾아야 하는지도 모르는데 안 될 것 같아도 되려니 하고 가보시오. 가서 틀리면? 아내는 잠시 그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안 가서 굶어 죽는 것보단 낫지요. 동생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내는 동냥하듯 이웃집을 돌며 찬밥 한 덩이 보리쌀 한 줌을 얻어왔지요. 아내가 작은 보퉁이를 내밀었습니다. 길에서 드시오. 보퉁이 안에는 마른 보리떡 반쪽과 찬 보리밥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생은 한참 그것을 들고 있다가 말했지요. 내가 참 별꼴을 다 본다. 배 5가마를 꾸러가는 놈이
보리떡 반쪽 들고 길을 나서니 그래도 빈손보다는 낫습니다.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곧바로 길을 나섰습니다. 다녀오리다. 못 얻어도 살아서만 오시오. 그 말이 등 뒤에서 오래 따라왔지요. 충청도 길은 멀었습니다.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너고 장터를 지나며 그는 수없이 같은 말을 했지요. 저 충청도 최도령 사는 데가 어디요? 처음엔 다들 웃었습니다. 최도령? 그런 양반이 여기 한둘인가? 양반이냐? 상놈이냐? 도령이면 도령이지. 충청도의 최 씨가 한둘이요? 동생은 입술을 깨물며 길을 갔습니다. 그러다 사흘째 되는 날, 어느 마을 어귀, 우물가에서 늙은 여인이 손가락으로 건너편 집을 가리켰지요. 저 집이요. 거기 채도령이라는 사람이 머슴살이 한다더라. 동생은 멍하니 그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집은 꽤 큰 기와집이었지요. 그래도 머슴이면 머슴이지. 그는 마른 침을 삼키고 사랑채 앞으로 갔습니다. 사랑방 툇마루에는 주인이 장죽을 물고 앉아 있었는데 햇빛 아래 담배 연기가 길게 흘렀지요. 동생은 허리를 굽혀 물었습니다. 이 집 주인을 뵐 수 있겠습니까? 사내가 눈을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내가 주인이요. 어디서 왔소? 예, 먼 데서 왔습니다. 무슨 일로? 대답을 하려니 동생은 목이 탔지요. 자신이 온 사연을 꺼내는 것 자체가 너무도 우습게 느껴졌으니 말입니다. 대개 최도령이라는 분이 산다 하여 왔습니다. 주인이 장죽을 떼며 대답했지요. 그래. 우리 집에 최도령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왜 찼소? 동생은 숨을 한 번 삼키고 말했습니다. 꼭 만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은 잠시 그를 보다가 말했지요. 최도령은 나무하러 갔소. 곧 올 테니 잠시 기다리시오. 동생은 마루 끝에 조심히 걸터 앉았습니다. 기와집 마루는 그의 집보다도 더 차갑게 느껴졌지요. 잠시 후 마당 밖에서 나무지게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누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어깨엔 나무 조각이 붙은 채 땀에 젖은 산에 그는 딱 봐도 머슴이었지요. 야, 최도령, 이리 와봐라. 동생은 얼어붙었습니다. 저 사람이 채도령. 사내가 지게를 내려놓고 성큼성큼 다가왔지요. 왜 부르십니까? 이 양반이 너를 만나러 먼 데서 왔다 한다. 채도령은 동생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나를요? 예, 동생은 민망해서 눈도 제대로 못 들었지요. 초면입니다만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참 별일 다 보겠네. 나 같은 머슴을 무슨 일로 찾아왔소? 동생은 마침내 말했습니다. 배 5가마만 빌려주시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고 채도령은 눈만 깜빡였죠. 뭐요? 말하는 동생 또한 민망하여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 다시 말했습니다. 배 5가마만 구워주시오. 그 말에 채도령이 헛웃음을 쳤지요. 참 별꼴 다 보겠네. 나도 남의 집 머슴인데 무슨 배가 있어서 5가마를 구워주오? 동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합니다. 내 입으로도 미친 소리 같습니다. 당연히 미친 소리 아니겠소. 내 참 살다 보니 별. 그래도 사람 하나 살린다 치고 꺼주시오. 뭐요? 이 양반이 지금 그냥 제발 꺼주겠다. 문서 한 장만이라도 써주시오. 그렇게 기와집 마루에서는 벼를 꺼달라는 사람과 꺼줄 벼가 어디 있냐는 사람이 한참을 옥신각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부엌에서 밥상을 들고 오던 늙은 하인이 끼어들었지요. 아, 자네도 참 답답하네. 꼭 지금 배를 내놓으란 말은 아니잖나? 그냥 주겠다고만 하면 되는 거지. 채도령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문서만 써주면 된다니까. 배 5가마 장리해준다. 그 약조만 해주면 되는 거요. 채도령은 기가 막혀 웃었습니다. 배도 안 주고 무슨 문서를 써요?
시끄러우니까 그냥 써줘.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채도령은 한숨을 쉬었고 동생은 숨조차 쉬지 못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참, 별사람 다 보겠네. 채도령은 붓을 들고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사랑방 한쪽에 놓인 벼로 앞으로 가 앉았습니다. 참말로 별사람 다 보겠네. 주인이 장죽을 문 채 웃었고 하인은 밥상을 들고 서서 고개를 끄덕였지요. 사람 살리는 셈치시오. 배 5가마가 아니라 마음 5가마 주는 셈이라 생각하면 되지. 채도령은 붓끝에 먹을 묻히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나무나 하러 다니는 놈인데 오늘은 별걸 다 빌려주는구먼. 그리고 종이 위에 천천히 써내려갔죠. 배 5가마를 장리하여 줌. 채도령.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에게는 그 문서 한 장이 논열 맞이기보다 무겁게 보였죠. 자, 받으시오. 허나 나중에 진짜로 받으러 갈지도 모르오. 사랑방 안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동생은 두 손으로 종이를 받았고 손끝이 떨렸지요. 고맙습니다. 뭘 고맙소. 나도 무슨 일인지 모르고 해주는 건데. 동생은 한참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친형님 집 곳간에 쌀 훔치러 갔다가 이 길을 오게 됐습니다. 채도령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도둑질하다가? 예. 그리고 그는 금은밤의 곳간 이야기와 보이지 않는 목소리, 충청도 채도령을 찾아오라는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털어놓았죠. 사랑방 안은 조용해졌고 장중 연기도 멈춘 듯 했지요. 이야기를 다 들은 주인이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거 참 사람 팔자라는 게 참 묘하구먼. 옆에 있던 하인도 혀를 찼지요. 복이 들어오려면 도둑질하러 갔다가도 길이 바뀌는 법이지. 채도령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 낮게 말했지요. 형님 집에서 쌀을 퍼왔으면 아마 오늘쯤 더 가난해졌을 거요. 나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허나 빈손으로 돌아와 이 종이 한 장을 품고 가니 그건 다를 수도 있겠소. 동생은 처음으로 조금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지요. 그날 밤 주인은 손님이라며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밥상 위에 놓인 것은 하얀 쌀밥이었고 된장국이 있었고 김이 오르는 나물과 조개 한 마리가 상에 올랐지요. 동생은 밥을 보고 한동안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채도령이 웃으며 물었지요. 왜 안 드시오? 배 5가마보다 쌀 한 그릇이 더 급해 보이는데. 그 말에 사랑방 안이 다시 웃음으로 풀어졌죠. 동생은 겨우 밥 한 술을 입에 넣었는데 뜨거운 밥알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갑자기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쌀밥을 먹습니다. 주인이 조용히 말했지요.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오. 가난한 사람을 모른 척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그날 밤 그는 사랑방 한 구석에서 잠을 잤습니다. 집신을 벗어놓고 품속의 문서를 몇 번이나 만져보았지요. 배 5가마 장리. 정말 이 종이 한 장이 자기 집을 살릴 수 있을까? 정말 복이라는 게 이렇게도 오는 것일까? 한참 뒤 채도령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잠이 안 오시오? 예. 나도 그렇소. 동생이 놀라 돌아보니 채도령은 팔베개를 하고 천장을 보고 있었지요. 나도 오늘 처음이오. 머슴이 남에게 배 5가마를 빌려준 날은. 동생은 웃음이 났지요. 미안합니다. 미안하긴. 나중에 정말 부자가 되면 그때 술 한 잔 사시오. 그땐 소 한 마리 잡겠습니다. 그럼 나도 진짜 장리한 셈이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이 조용히 웃었는데 그 웃음은 동생이 아주 오랜만에 듣는 사람다운 웃음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잘 차린 아침상을 또 얻어먹고 동생은 길을 나섰지요. 채도령은 문 앞까지 나와 문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며 말했습니다.
잃어버리지 마시오. 예, 그리고 형님이 먼저 손 내밀면 잡으시오. 어찌 그걸. 채도령은 피식 웃으며 말했죠. 도둑질하러 형님 집부터 간 사람은 아직 마음이 형님한테 있다는 뜻이오.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문서를 품에 넣고 충청도 길을 돌아서는 그의 발걸음은 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죠. 비록 손에는 배 한 필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빈손 같지가 않았습니다. 품속에는 배 5가마, 장리 문서 1장, 종이 1장일 뿐인데도 가슴께가 묵직했지요. 참 별일도 다 있다. 그는 몇 번이나 웃음이 나왔습니다. 가난한 놈이 머슴에게 배 5가마를 꾸고 돌아오다니. 누가 들으면 미친놈 소리 할 일이구나. 마을 어귀가 보일 즈음 멀리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아버지! 아버지! 막내가 맨발로 뛰어오고 있는데 동생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지요. 큰아버지가 왔었어요. 동생의 발이 멈췄습니다. 큰아버지가? 네. 아버지 찾고 어머니 찾고 아버지 없다고 하니까 엄마랑 우리 데리고 큰 집 가서 떡국 먹고 왔어요. 동생은 한참 아이 얼굴만 보았지요. 떡국을 먹고 왔다고? 네. 고기도 먹었어요. 막내는 신이 나서 손까지 흔들었지요. 그 순간 동생은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저려왔습니다. 형이 먼저 왔다. 지난 밤 일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로 마음이 움직인 것일까?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아궁이 앞에 앉아 있다. 그를 보자마자 물었지요. 간일은 어찌 됐소? 동생은 품에서 문서를 꺼내 말없이 내밀었습니다. 아내가 펼쳐보고는 한참 말이 없었지요. 배 5가마 장리. 그 짧은 글에 아내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말 받아왔소? 변은 안 받았고 종이만 받아왔지. 그래도 받아온 거네요. 동생은 마루 끝에 털썩 앉아 말했습니다. 나는 안 갈라 했는데 당신이 가라 해서 갔소. 일은 잘 됐는데 참 반갑기도 하고 허망하기도 하오. 아내는 문서를 곱게 접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간 뒤로 실수거른이 오셨어. 형님이? 예. 와서는 그러시더이다. 내가 귀한 동생에게 참 잘못했다. 그러시더이다. 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곡식이 썩도록 쌓아두고 동생은 굶는데도 쌀 한 줌 준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이다. 동생의 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굳었고 아내는 불씨를 뒤적이며 말했지요. 그래서 나와 애들 데리고 큰 집에 가자 하시더이다. 편하게 밥도 먹고 그간 서운했던 얘기도 하자고. 동생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형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소? 예. 화는 안 내시고? 오히려 미안해 하시더이다. 그때 마당 밖에서 누군가 목청을 높였죠. 동생아, 동생아. 형의 목소리였습니다. 동생과 아내는 동시에 밖을 보았습니다. 형이 살인문 앞에 서 있었죠. 기와집 주인답게 두루마기는 반듯했고 발밑엔 먼지 하나 없었죠. 그러나 얼굴만은 평소보다 늙어 보였습니다. 아내가 먼저 나가 형을 맞았습니다. 실수거른 오셨습니까? 동생 왔나요? 예, 방금 왔습니다. 동생이 천천히 밖으로 나와 형과 눈이 마주쳤죠. 어릴 적 논두렁에서 함께 뛰던 때 이후로 이렇게 오래 눈을 마주친 적이 있었던가.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딜 갔다 오는 길이냐? 동생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죠. 충청도까지 좀 다녀왔습니다. 먼 길을 갔구나. 짧은 침묵이 흘렀고 형이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동생은 조용히 서 있었고 형은 손을 뒤로 모은 채 낮게 말했죠. 내가 귀한 동생 두고 참 못할 짓을 했다. 바람이 살인문을 흔들었고 형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나는 먹고 살 만하다고 동생 굶는 걸 못 본 척했다.
쌀 한 줌, 누룽지 한 조각도 선뜻 못 내주고 오히려 미워만 했다. 동생은 고개를 숙였고 형은 말을 이었지요. 섣달금은 밤에 내가 얼마나 궁했겠느냐. 그 말에 동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형은 곳간에 들었던 일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형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처럼 말했지요. 내가 널 그렇게 만들었지. 동생은 끝내 무릎을 꿇었고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지요. 형님, 일어나라.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굽는다 해도 형님 집에 손을 댔으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형이 다가와 동생의 팔을 붙잡았지요. 일어나라니까. 제가 잘해서 형님과 불목한 것이겠습니까? 제가 못나서 일이 된 것이지요. 형은 한참 그를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예전처럼 살자. 동생이 천천히 고개를 들자 형은 담담히 말했지요. 남에게 준 논 7 마지기가 있다. 남에게 줘도 배 하나, 동생에게 줘도 배 하나다. 그 논 내가 지어라. 그리고 이제 아이들 큰 집 오는 거 막지 마라. 조카가 큰 집 문턱을 피하면 그게 더 흉하다. 아내가 돌아서 소매 끝으로 눈가를 눌렀고 동생은 겨우 말했지요. 형님, 됐다. 긴 말 하지 말고 오늘은 그냥 건너가자. 떡국도 남았고 고기도 아직 있다. 동생하고 밥 한 상 같이 먹고 싶다. 그 말이 그날 가장 어려운 말처럼 들렸지요. 동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형님. 그날 저녁 동생 내외와 아이들은 오랜만에 큰집 살인문을 넘어갔지요. 아이들은 처음엔 문 앞에서 머뭇거렸지만 막내가 아버지의 소매를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돼요? 동생은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지요. 오늘은 뛰어 들어가도 된다. 아이들은 그제야 앞마당으로 달려갔고 기와집 한채에서는 아직도 떡국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삶은 고기 냄새와 갓 지은 밥 냄새가 섞여 작은 집 아이들 눈을 반짝이게 했지요. 형수가 먼저 나와 조카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놈들아. 왜 이렇게 얼굴이 말랐어? 그리고 얼른 부엌으로 들어가 누룽지며 떡이며 손에 쥐어주었지요. 오늘은 눈치 보지 말고 먹어라. 아이들은 정말로 눈치 보지 않고 먹었습니다. 동생은 그 모습을 보며 괜히 마루 끝만 바라보았지요. 형이 사랑채에서 나와 낮게 말했습니다. 왜 거기 서 있느냐? 들어와라. 둘은 모처럼 만에 마주 앉았지요. 어릴 적에는 한 입을 덮고 자던 형제였는데 이렇게 마주 앉는데 10년이 걸린 듯 했습니다. 한 잔 받아라. 동생은 두 손으로 술을 받았고 형은 자기 잔에도 술을 따르더니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죠. 나는 내가 나를 원망만 하는 줄 알았다. 원망을 안 했다면 거짓이지요. 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등잔불이 잔속 술에 흔들렸고 형이 천천히 말을 이었지요. 허나 나는 내가 내 것을 탐내는 줄 알았다. 동생은 놀라 고개를 들었고 형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난한 동생이 부유한 형을 보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못났다. 동생은 술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님은 부자가 되고 나서 동생을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둘 다 틀렸구나. 둘은 처음으로 같이 웃었지요. 며칠 뒤 형은 정말로 남에게 빌려준 논 7 마지기를 동생 앞으로 돌렸지요. 받아라. 동생은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형님 이건? 남에게 줘도 배 하나고 동생에게 줘도 배 하나다. 그럼 누구에게 줘야겠느냐? 동생은 끝내 두 손으로 문서를 받았지요. 대신 조건이 있다. 무엇입니까?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다시는 형집 곳간에 밤중에 들어오지 마라. 동생은 얼굴이 붉어졌고 형은 드물게 소리내어 웃었지요. 바람이 논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두 집은 정말로
한 집처럼 살았지요. 아이들은 큰 집에서 밥을 먹고 동생은 형의 농까지 함께 돌보았습니다. 가을이 오자 벼섬은 눈에 띄게 늘었고 형은 웃으며 말했지요. 보아하니 내 놈보다 내 손이 더 복이 있구나. 이제야 형님 덕을 보는 겁니다. 결국 복은 곳간에 쌓여 있던 것이 아니었지요. 한 번 닫혔던 마음이 다시 열리면서 그때부터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니시여? 아니, 이게 누구요? 그는 채도령이었습니다. 배 5가마 받으러 왔소. 그 말에 동생은 배를 잡고 웃었지요. 아이고, 정말로 받으러 오셨어? 그럼 문서까지 써줬는데 안 받으면 내가 손해 아니오? 둘은 한참 웃었고 형도 사랑채에서 나와 손님을 맞았지요. 형님, 이분이 그 채도령이시여? 우리 집을 살린 분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내 동생을 살려주셨으니 내 은인이기도 합니다. 채도령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지요. 살리긴 뭘 살렸소? 문서 한 장 써준 것뿐인데. 그 문서 한 장이 논 100마지기보다 컸습니다. 그날 사랑채에는 오랜만에 손님상다운 상이 차려졌습니다. 술이 오르고 고기가 오르고 햅쌀로 지은 밥이 하얗게 김을 올렸지요.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